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된 테이크아웃 음료. 사무실에서는 책상, 의자, 컴퓨터 등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들을 이용한다. 거리에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이 포함된 옷을 입고 각종 음식을 통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섭취해 에너지를 얻는다.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고분자 화합물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분자는 최근 첨단 산업과 융합돼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어떻게 남들이 한 번도 구현을 못했던 부분을 고분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플라스틱에서 생체 재료까지 팔색조 고분자의 화려한 변신.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고분자란 분자량이 큰 화합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10,000개 이상인 것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한다.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등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고, 탄수화물에서 알파 포도당이 축합 반응을 하여 생성된 녹말이나 베타 포도당이 축합 반응을 하여 생성된 셀룰로스, 단백질, 지방은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다. 고분자 화합물은 보통 100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중합체다. 고분자의 종류는 원료, 즉 단량체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비닐계 단량체다. 흔히 에틸렌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여기에 다양한 지환제를 첨가하면 다양한 성질의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첨가중합이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비닐크로이드, 일명 PVC라고 하는 것들이다. 음식에 눌러붙지 않는 특수 코팅 프라이팬의 코팅제도 바로 테프론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두 번째는 나일론 같은 축합 중합을 이용한 고분자 화합물이다. 비닐 중합으로 만든 고분자에 비해서 축합 중합으로 만든 고분자들은 그 화학적인 성질 때문에 굉장히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공학용 고분자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보다는 산업 현장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리형 단량체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의 고리로 이루어진 단량체로 만들어진 이 고분자 화합물의 특징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샴푸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고분자 화합물은 단량체의 중합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고분자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액체 또는 고체로 존재하며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없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일반적인 성질을 뛰어넘는 고분자 화합물이 개발되고 있다. 일회용 기저귀가 이렇게 항상 보송보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기저귀 속에 들어있는 고흡수성 고분자에 있다. 고흡수성 고분자란 자체 무게의 500에서 1000배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합성 고분자를 말한다. 물하고 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분자 사슬의 가지에 여러 가지 물하고 친한 기능기를 달아야 됩니다. 고흡수성 고분자 화합물은 빠르게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고 압력을 가해도 수분이 새 나오지 않는다. 웬만한 압력에서는 흡수한 물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 기저귀 외에도 생리대, 방향제, 찜질용 팩에 이용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모든 것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보면 된다.
재활용 마크를 달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이나 흔히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포장재나 과일을 싸고 있는 포장재들도 모두 고분자 화합물이다. 고분자 소재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단열재, 창호재, 바닥재, 벽지 등의 건축자재 분야, 자동차의 범퍼, 타이어, 사이드미러, 라이트, 내외장재, 디스플레이, DVD, 광센서 소재 등의 정보전자 분야, TV, 모니터, 에어컨, 세탁기, 콘덴서 등의 전기 전자 분야, 이외에도 포장재, 조명, 완구, 문구, 주방용품 등 그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 전도도가 높은 고분자가 발견되면서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최초로 발견된 전도성 고분자는 폴리아세틸렌으로 그 자체로는 반도체에 불과하지만 이를 요오드로 처리하면 금속에 허금가는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플라스틱처럼 휠 수도 있고 가벼운 특성 때문에 전도성 고분자는 화학이나 물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의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사진 필름에 쓰이는 정전기 방지 물질, 컴퓨터 스크린 보호기 등이 그것이다. 최근엔 특히 반도체성 고분자로 응용돼 발광 다이오드, 즉 LED와 태양전지, 이동전화의 디스플레이, 소형 TV 화면과 평면 TV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유연한 디스플레이 소재의 상용화가 진행되는 만큼 유연한 메모리 개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박철민 교수팀은 유연한 성질을 가지면서도 저장 능력이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뛰어난 멀티레벨 메모리 소자를 개발했다. 멀티레벨 메모리 소자란 4가지 이상 정보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소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위 면적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상충되게 돼요. 뭐냐면 고분자 소재를 이용해서 유연 메모리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그 메모리를 만드는 공정이 주로 프린팅 공정이거든요. 근데 그 프린팅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자의 사이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유연하면서도 고직접도의 어떤 그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근데 그거는 뭐 결국은 소자 하나에다가 많은 정보를 넣는 게 가장 뭐 타당한 방법이 되겠죠. 박철민 교수팀은 메모리 개발을 위해 강유 전체를 이용했다. 강유 전체란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하지 않아도 전기 양극이 나눠지는 물질을 말한다. 강유 전체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작 속도가 빠르고 전원이 연결되지 않아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핵심 물질이다. 이 강유전 재료는 그렇게 해서 한번 분극이 생기고 나서 전기장을 없애줘도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디렉션이. 그러니까 이건 메모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고분자를 이용해 만든 휘어지는 메모리는 이미 개발됐다. 하지만 집적도가 낮다. 메모리 성능이 낮다는 얘기다. 그게 이제 얼마나 저장 용량이 증가하느냐 하는 거는 결국 그 셀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전자회사에서 만드는 메모리는 다 나노 레벨에 훨씬 더 작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레벨의 소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직접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그 직접도를 올려야 메모리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메모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소자 내에 멀티 레벨을 갖게 하면은 그 직접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박철민 교수팀은 전압의 크기를 조절해 기존 소자보다 집적도가 높은 메모리를 저렴하고 간단한 용액 공정으로 제작했다.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 기존에 개발된 유무기 복합 메모리 소자보다 더 유연하다. 유연한 성질을 갖는 멀티레벨 메모리 소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하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는 물론 옷으로 입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 전지에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메모지 대신 저장과 재생이 언제든지 가능한 전자 메모지의 탄생도 기대해 볼 만하다. 유연한 메모리 소자의 개발과 함께 리튬 2차 전지 개발 역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상현 교수팀은 간단한 인쇄 공정으로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리튬 2차 전지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높은 효율과 안정성을 가지는 고분자 전해질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2차 전지란 충전과 방전이 함께 될 수 있는 전지를 말한다. 그 중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리튬 2차 전지다. 리튬 2차 전지는 현재 모바일 기기의 전원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휴대용 전자기기부터 전기 자동차까지 활용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리튬이라는 물질이 아주 경량화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덴시티,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쓸 수 있는 전지가 가장 2차 전지 특징, 리튬 2차 전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2차 전지가 주목을 받게 되고 그 덕에 우리가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용 전원으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까지 넓혀지게 된 거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휴대폰들은요, 이렇게 군용 워키토키 같이 생겼었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슬림화됐잖아요. 그게 리튬 2차 전지를 쓰면서 된 겁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리튬 2차 전지는 필름 형태의 양극과 음극, 그리고 분리막을 서로 포개어 모은 후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주입해 제조해왔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두루마리 디스플레이처럼 유연성을 요구하는 앞으로의 전자기기 추세에는 적합하지 않다. 폭발 사고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는 분리막이 열에 반응해서 녹아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폭발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 교수팀은 리튬 이온의 이동이 가능한 나노 물질들을 조총과 같은 흐름 특성을 갖도록 제조한 후 이를 마치 빵에 잼을 바르듯이 전극 위에 인쇄해 30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켰다. 이렇게 해서 높은 효율과 유연성을 갖는 고분자 전해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냥 원하는 대로 잘라서 쓰고 구부러지고 이러면은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착안했던 거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여러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중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가장 키가 되는 팩터는 분리막과 액체 상태의 전해질 저것을 다른 물질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먹어서요. 저희가 프린팅이 될 수 있는 고체 전해질을 개발해 보자라고 했던 것이 이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전지의 모든 구성 요소들, 즉 양극, 음극, 전해질을 순차적으로 직접 인쇄하는 프린터블 전지 제조의 기술적 토대를 확보한 것이다. 여기에는 고분자 기술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프린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점도를 적절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 점도를 맞출 때 고분자 이제 유변학이라고 하는 저희가 그 전문 지식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점성을 갖는 물질이 고체화로 필름화되기 위해서는 고분자 중합이라는 기술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응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분자 유변학과 고분자 중합,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노 입자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노 입자와의 분산, 그래서 컴포짓화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쇄 가능한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한 리튬 2차 전지의 장점은 무엇일까?
기존의 리튬 2차 전지가 가진 분리막을 없애고 액체가 아닌 고체 형태로 제조하기 때문에 기존의 2차 전지보다 높은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발상을 뒤엎은 과학자들의 상상력과 열정, 그리고 고분자 기술이 플렉서블 전지 개발의 원천 기술 확보로 이어진 것이다. 전액은 액체 상태의 거를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필름을 만들어서 필름 상태를 이렇게 포개서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저희는 감히 전해질 그거 왜 바르면 안 돼? 발라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죠. 여태까지 남들이 한 번도 구현을 못했던 부분을 고분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현재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구현을 했다는 점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 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인류의 희망인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이끌어줄 21세기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중 생체 재료 산업은 국민 건강 복지와 산업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이러한 생체 재료 산업의 중심엔 바로 고분자가 있다. 고분자는 옛날부터 혈액백, 컨택트 렌즈, 인공심장, 인공신장, 인공허파 등 많은 분야에 사용되어 왔다. 고분자 재료와 의학기술 간 융합을 통해 인공귀, 인공혈관 등 각종 의료기기를 만들었고 고분자 생체 소재를 이용해 약물 전달체를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소재연구센터 생체재료연구단은 인체 내에 이식되었을 때 아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생체재료와 인공장기, 그리고 바이오 인공장기를 연구하고 있다. 생체와 친화성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인공혈관을 비롯한 인공신장, 인공연골, 인공수정체, 인공폐 및 인공심장 등이 성공적으로 인체에 사용되고 있고 점차 그 기능이 향상되고 있다. 고분자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열거하기가 힘들지만 최근에 연구되는 것들은 인체 독성이 최소화된 그런 천연 고분자에 가까운 합성 고분자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 고분자를 가공한 그러한 생체 재료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이제 하이드로젤,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점도가 바뀌는 이런 하이드로젤 또는 효소나 특정 폐하에서 점도가 바뀌는 이런 하이드로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몸에 남아있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기능이 향상된 인공장기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살아있는 세포와 생체 재료를 결합한 바이오 인공장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두 고분자 재료를 이용한 것들이다. 생체용 재료는 금속이나 세라믹, 그리고 이를 융합한 복합 재료 등 다양한 소재가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갖는 고분자 소재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예를 들면 혈관이 막혔을 때 그것을 뚫어주는 스텐트 표면에 기능성 고분자를 코팅을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그 심장 관상동맥에 들어가는 혈관 스텐트 표면 위에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해서 약물을 함유하기 위해서 도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분자는 인공혈관이나 인공연골의 좋은 재료가 된다.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주로 이제 고분자 중에서도 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분해되는 그런 재료를 이용을 해서 그 혈관을 만들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세포를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줄기세포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달아가지고 이 그 혈관이 몸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혈관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식했던 그 혈관은 녹아가지고 몸속에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생체 재료용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8만 톤에 불과했던 시장은 2010년 72만 톤, 2015년에는
17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생체지류 시장에서 점유율 제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산업 간의 갭을 줄여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인체는 DNA에서 단백질, 호르몬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천연 고분자로 이루어진 고분자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고분자 물질을 융합해 질병 진단과 치료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암 치료를 위한 항암제의 경우 약 성분 자체의 독성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식욕부진, 체중 감소, 머리카락 빠짐,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곤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부산대 고분자공학과 김일 교수팀은 생체 적합 고분자를 이용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용 약물 전달체인 나노캡슐을 개발했다. 정상 세포에 비해 산성을 띠는 암세포를 만나면 자동으로 팽창하면서 항암제를 내놓는 원리다. 실제로 고분자상의 그 항암제가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과정으로 우리 인체에 퍼질까 하는 것을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부산대 고분자 합성연구실은 암세포를 죽이는 나노캡슐 등 암 치료를 위한 고분자 화합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매우 빠르게 자란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바로 수소 이온 농도로 측정되는 산도가 정상세포보다 낮다는 것이다. 나노캡슐은 낮은 산도에 감응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정상세포보다 낮은 산도를 가진 암세포를 만났을 때 마치 밸브처럼 열려서 안에 탑재하고 있는 항암제 약물을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쏘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 연구팀은 폴리펩타이드와 합성 고분자를 결합시킨 소재를 만들었다. 폴리펩타이드는 산도가 낮아지면 팽창하고 합성 고분자는 온도가 체온과 비슷할 때 팽창한다. 따라서 이 둘을 결합시킨 나노캡슐은 상온에서는 안정하다가도 체온 정도의 온도로 상승하면 불교된다. 이때 안에 있는 약물이 새 나오게 되는 독특한 아이디어다. 나노캡슐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노캡슐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가 제조가 돼야겠죠. 그 고분자를 제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반투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반투막 내부에서 셀 자기 조립에 의해서 나노캡슐이 스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들어진 이제 그 나노캡슐이 온도에 민감하냐 아니냐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이 용액에 보면 이미 이 용액에는 고분자 나노캡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액체처럼 보이는 것은 그 사이즈가 100나노미터 이하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일 뿐이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온도를 27도에서 우리 체온에 가까운 온도인 37도로 올리게 되면 이와 같이 탁해지게 됩니다. 고분자가 이제 팽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뿌얘지는데요. 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안에 항암제와 같은 약물이 들어있다면 여기서 쏘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굉장히 안정하다가 체온의 온도인 37도로 가게 되면 바로 약물이 방출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김일 교수팀은 나노캡슐의 인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의생명융합연구소 팀과 함께 동물 실험을 실시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한 그 나노 입자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가지고 쥐에 찔렀습니까? 꼬리에 그 교수님께서 주신 나노 입자를
그 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쥐에 이미 유발해놨었던 이제 종양에 즉 암 조직에 얼마만큼 가 있는지 그 형광 물질을 나노입자에다가 붙여서 과학적으로 붙여서 이 소재로 만든 캡슐에 항암제, 독소루비신을 넣어 결장암, 간암, 간담도암 세포에 시험한 결과 암세포 60%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독소루비신의 양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나노기술과 의료기술의 융합은 암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가장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봉현 박사팀은 암 전이 진단을 위한 스마트 나노계를 개발했다.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천연 고분자인 히알루론산을 소재로 암과 암의 전이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근적외선 형광 나노겔이다. 네, 히알루론산에 인도시아닌 그린을 섞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스마트 나노겔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스마트 나노겔은 천연 고분자인 히알루론산을 소재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히아루로닉 애시드라는 그런 물질이 이렇게 붙어갖고 된 고분자인데요. 그 현재 이제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그 관절염 치료 같은 데도 쓰이고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일부 뭐 화장품 소재로도 사용되는 고분자 물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된 거는 현재 인체에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이제 임상에 적용될 수 있을 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인도시아닌 그린은 인체 내 안정성이 낮아서 장시간 질병 부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아직 암을 진단하는 전달체는 개발되지 않았다. 정 박사팀이 개발한 스마트 나노겔은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천연 고분자인 히알루론산과 인도시아닌 그린을 결합했다. 저희의 기술의 핵심은 전부 생체 친화성 물질로 제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알루로닉산이라는 것도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굉장히 생체 친화성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한 형광 물질도 ICG라고 현재 임상학적으로 사람 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히알루론산과 인도시아닌 그린을 결합한 스마트 나노겔은 암 부위에 도달했을 때 선택적으로 효소에서 분해돼서 빛을 내기 때문에 암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 동물 실험 결과 생체 적합성 고분자 물질인 히알루론산과의 결합에 의해 인도시아닌 그린 단독일 때보다 오랜 시간 형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 나노겔은 특히 암의 전이를 진단할 때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쥐 실험 결과를 보면 앞다리 옆에 파란색 점이 바로 암이 전이된 부분이다. 림프절로 전이된 암을 스마트 나노겔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암의 전이에 관련된 그 림프노드, 이제 암이 쭉 전이되면 이제 림프노드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림프절이라 그러죠. 그거를 굉장히 우리가 전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이 이제 재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이기 때문에 그 림프노드로 암이 이렇게 전이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건 상당히 아마 향후에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기술로 또 암을 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암에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서 그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박사팀은 천연 고분자를 이용한 암 진단 나노겔 외에도 다양한 형광색이 나타나는 플로렌 나노 입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플로렌은 60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나노 물질로 독특한 대칭 구조에 의한 반도체적 특성을 나타낸다. 자외선의 빛을 잘 흡수하며 전자 전달 특성이 뛰어나 태양 전지의 재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나노 입자는 물에 잘 안 녹는 플로렌에 물에 잘 녹는 화학 물질을 혼합해 만들었다. 그 결과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갖는 동시에
형광이 약한 플로렌 입자의 형광을 크게 증가시켜 형광 물질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광 물질은 기존의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형광 물질들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다. 보통 형광 물질들은 시간이 가면 강도가 약해진다. 하지만 정 박사팀이 만든 플로렌 나노 입자는 형광의 강도가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천연 고분자 소재와 나노 기술이 만나 인류 암 정복에 기여한 것이다. 고분자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좀 꿈의 물질들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것을 이제 바이오 의료 쪽에 많이 적용하는데 실제로 이제 항상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생체에 적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체 친화성인 고분자를 만드는데 많이 주력을 하면은 향후에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잦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거론되는 환경 문제.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 생태계 문제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이다.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배출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규모인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분자를 이용한 에너지 환경 소재의 연구 개발도 그 노력 중 하나다. 상명대학교 강상욱 교수팀은 고분자를 이용한 분리막으로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저장하는 천연가스 정제용 이산화탄소 촉진수송 분리막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산업과 발전 부분 내 이산화탄소를 20% 이상 줄일 수 있어 전 세계 주요 연구진들이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는 분야다. 에너지원으로서 요즘 천연가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천연가스에서는 천연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만 따로 분리해서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발하는 이산화탄소 촉진성 분리막은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분리해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소, 메탄가스랑 섞여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빠르고 선택적으로 분리해내는 기술이 바로 이산화탄소 촉진성 분리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촉진수송 분리막의 핵심 기술은 화석연료 연소 후에 발생하는 부산물의 찌꺼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여러 기체들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빨리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운반체를 넣어준다.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더 빨리 나오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질소랑 이산화탄소랑 각각 따로 흘려봐서 각자 투과도를 측정을 하고 이상 선택도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한마디로 이산화탄소를 제일 좋아하는 물질을 넣어주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촉진수송 분리막은 2개의 고분자를 코팅해서 만든다. 구멍이 많은 고분자 위에 이산화탄소에만 반응할 수 있는 운반체가 들어가 있는 고분자를 코팅하는 것이다. 이렇게 코팅된 분리막을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장비에 장착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2가지 물질을 흘리면 다른 물질은 서서히 통과되는 반면 이산화탄소는 그 운반체와 선택 가역 반응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분리가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 시장은 연간 500억 달러로 추산될 정도로 거대하다. 고분자 분리막의 활용으로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또 다른 연구는 올레핀과 파라핀을 분리하는 기체 촉진 수송 분리막이다. 올레핀은 국내 제조업 매출액 1위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다. 따라서 올레핀 분리막 시스템 기술은 활용 범위가 넓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올레핀과 파라핀은 굉장히 둘의 성질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 차이만 가지고 분리해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끓였다 식혔다를 수십 차례 반복해야지만 특정 A라는 물질만 선택적으로 99.9%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십 차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정 과정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계속 끓이는 과정, 그러니까 식히는 과정이 전부 다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고순도 올레핀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든다. 강 교수팀은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나노 구조체, 고분자 복합 소재를 이용한 올레핀 분리막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 5년에서 7년 이내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그게 상용화가 돼서 현재 우리나라 그 석유화단지 그것이 저희가 개발한 것이 장착이 된다면 연간 한 2, 3천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욱 교수팀의 연구는 이뿐만이 아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 활용하는 수처리용 분리막 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관련 소재의 원천 기술과 연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과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 교수팀은 고분자를 이용한 분리막 소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은 굉장히 부족하게 돼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점점 지금 현재 음용수를 만들기 위한 생활하수를 정수하는 처리 공정이 현재 점점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단순한 공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처리 분리막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의 통과만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깨끗한 물만 99.9%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비용 그리고 친환경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수처리 소재는 강도가 미흡하고 장기간 운전 시 발생되는 오염이나 물리화학적 세정으로 고유량 저에너지 운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강 교수 팀이 개발한 수처리용 분리막은 분리막 안의 구멍 크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나 각종 세균을 걸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그 수처리 분리막의 구멍 사이즈에 따라서 구멍 크기에 따라서 여러 종류 나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분리막 내에 구멍 크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큰 정밀 여과막이랑 한외의 여과막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분자를 가지고서 제가 특수한 방법으로 고분자 내 구멍 크기를 손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각종 세균을 걸러내는 특수한 분리막을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처리용 분리막 기술 개발은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고분자를 이용한 분리막 기술은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환경과 산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물질의 기본 단위인 분자. 그 분자량이 10,000개 이상인 것을 우리는 고분자라 부른다. 100년 전 시작된 고분자 공업은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일반적인 고분자 성질을 뛰어넘는 기능성 고분자와 의료용 고분자를 탄생시켰다. 휘고 구부러지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개발로 스마트 기기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가 하면 생체 적합성 고분자로 만들어진 암 진단 및 치료 물질의 개발로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켰다.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분자 기술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바야흐로 고분자 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